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오늘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분석해 보겠고요.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소환 없이 불구속 기소해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억하시다시피 안희정 전 지사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2심에서는 예,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수행비서 그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그래서 그것이 핵심 쟁점이었어요. 이 오늘 예.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한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였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데, 네. 그렇다면 피해자의 말을 얼마만큼이나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심에서는 피해자가 그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피해자가 보였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쪽에서 피해자 진술을 배척을 한 거죠. 네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했고, 음. 또 당시에 피해자가 뭔가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어떤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네네. 피해자 진술에 더 믿음이 간다라는 네. 이유로 2심에서 이제 3년 6개월의 유죄 선고를 했던 것이고요. 네네. 대법원은 오늘 이제 2심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대법원 판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또 영향을 준 것 중 하나가 성인지 감수성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은 피해자가 극단적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서 자신의 어떤 결백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해자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 쪽에 상당히 많은 무게를 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을 때는 네. 여전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피해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주는 어떤 판결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봐야 한다. 그래서 네네. 피해자가 뭐 어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는 음. 상황에 따라서도 그렇고 피해자에 따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형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이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사건 역시 피해자로서는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음. 피해자가 하고 있는 말들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이 부분 대법원 판결이 뭐 하나의 또 이제 판례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앞으로 유사한 다른 그 사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찬반 양론이 좀 있었던 것이 네네. 현재도 상당 부분 피해자 입장에서 뭐 언론에서 지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라는 쪽의 입장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그것도 부족하다. 지금도 부족하다. 어찌 보면 음. 그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쪽을 받아들이는데 네. 좀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이제 장관이에요. 이 장관 네. 관련 얘기를 좀 해 보죠. 이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 장관 후보자 당시 후보자 부인을 소환 없이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기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게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떠나서 네. 이 기소를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한 것은 좀 부적당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두 번, 세 번 같은 일로도 반복해서 조사를 받는다. 네. 또 그게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에 관한 권한을 상당 부분 줬었을 때 이거를 피의자,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아니라 조사를 받는 국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검찰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좀 하는 모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검찰이 단순하게 수사기관이 아니라 이른바 중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이 혹시라도 해쳐지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에 다소 불편해 보이더라도 이 거듭 신중하게 재판에 넘기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갑작스럽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까,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네. 이 공소시효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공소시효가 만료일이 다 됐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되게 제가 이제 이번에 기소가 된 부분이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문서를 그 다른 사람의 허가도 없이 만들어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표창장을 이제 총장 허가 없이 총장 명의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문서 위조는요, 문서 위조 하나만 가지고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 그건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네. 가지고만 있었을 때는 그게 드러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소장용입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는 수사도 어렵고 재판도 어려운데 네. 예, 그래서 처벌이 되다 보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만들어놓은 문서를 바깥에 들고 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어떤 용도로 썼을 때 그게 이제 행사죄가 되는데 네. 거기서부터 사실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문서 위조죄하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거의 세트로 갑니다. 이게 네, 두 개가 네, 네. 떨어져서 기소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검찰에서는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라도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위조인 사문서라고 보이는 표창장을 행사한 거는 네. 사실 2014년도에 지금 의전원에 그걸 제출했을 때 행사됐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행사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음. 공소시효는 충분히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음. 그렇다면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 사무소 위조죄는 하나는 빠지지 않느냐. 네네. 두 개의 범죄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법원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될 수 못했던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아. 양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게 그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검찰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요? 지금 검찰이 표면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소시효 말고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나면 사실상 가족에 대해서 수사가 어렵지도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유를 대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끼칠 어떤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너무 안 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날 청문회가 있고 나서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1시간 20분 정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네. 그날 청문회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표창장을 두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어떤 식으로든지 검찰이 우리는 유죄를 봅니다라는 결정을 하면 정치적으로는 반드시 이게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고려를 안 했다라면 그게 오히려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그 고려가 들어간 걸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조금 패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날 저도 청문회를 계속 봤습니다만 유독 야당 의원들이 그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표창장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위조로 판단이 된다면은 뭐 장관직 안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집중해서 하는 걸 보고 예. 왜 저 질문만 주로 하는 걸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기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줘버렸다는 것 자체가 네. 검찰로서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중립성이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네. 기소라고 하는 건 재판에 넘기는 거거든요. 네. 사실 재판에 넘기고 난 이후에는 검찰도 이제는 피고인이 된 사람과 대등한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수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불리한 자리에 놓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진 패를 다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수사가 완결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도 기소를 했다라는 부분이 뭔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나저나 지금 검찰은 표창장의 원본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예. 조국 장관 측은 원본을 지금 찾을 수 없다라면서 제출을 안 하는 혹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역시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 기소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가 않다라는 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네. 검찰은 피의자였던 그 조 장관의 부인을 후원하지 않고 하더라도 네. 명확하게 증거가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소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네. 정장 표창장의 원본마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흑백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있었다? 음. 물론 흑백 사진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이게 위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과연 그때 당시에 이 표창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즘에는 표창장 같은 것도 그냥 직인이 이미 파일 형태로 찍힌 상태에서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총장이 직인을 도장 형태로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찍는 형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흑백 사진은 그거 자체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러면 설령 위조를 했더라도 이게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를 한 거냐, 아니면 파일 자체를 위조를 한 거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명확하다고 위조라고 지금 기소를 했다는 부분이 네.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닿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됐는데 이 네네. 검찰이 오늘 사모펀드 관련해서 운용사고로 투자자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상황이 지금 어떤 지금 검찰을 좀 살펴보면요. 네.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맡긴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펀드 운용사의 대표가 투자하는 실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의 그 대표 통장으로 보내줬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일부를 되돌려받고 일부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엉뚱한 데 쓴 게 아니냐, 그래서 네. 횡령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조국 장관이죠. 네네. 조국 장관이 맡긴 취지와 어긋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빼돌린 거라면 이게 또 조국 장관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피해자처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네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뭔가 부정한 목적을 쓰기 위해서 대표 통장으로 빼돌렸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쓴 거라면 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조국 장관 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면 이게 처음부터 펀드를 통한 투자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하기 위해서 펀드 투자를 형식을 빌린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추가 수사에서 앞으로 수사에서 그 부분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네. 지금 사실 뭐 그 조국 장관 부인 PC에서 뭐 직인이 발견됐다, 뭐 했다 하면서 사실상 이 피의 사실 공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 망신주기 수사, 뭐 의혹 부풀리기 수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이미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이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서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 때는 그렇게 매일매일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무슨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변호사님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른바 밀행성을 보장을 해서 네. 대상자들은 자신이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수사를 해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그런 제도하에서 수사를 하는 거라면 네. 최소한 검찰의 공식적인 중간중간에서 발표가 아닌 한에서는 이렇게 뜨문뜨문 정말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 위주로 이렇게 발표되는 그런 일은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선택적으로 반대로- 피의 사실 공표하는 그 부분.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한우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검찰이 경찰 측에 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전체를 넘기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검찰의 이런 행동, 뭐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찰에서 관련자들 100명만 국회의원만 100명이 넘죠. 네네. 상당수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했고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전혀 응대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상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부분은 이 물적 증거가 너무나 많죠. 네네. 그때 방송이 중계되다시피 있었고 그렇죠. 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카메라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건 이제 분석이 끝났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검찰 차원에서 강제 수사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일괄해서 자료를 넘겨라라고 네.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같은 말씀, 그러니까 명분 쌓기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네. 이번 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나 기소 같은 부분이 왜 이렇게 무리스럽게 하냐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올 만큼 네.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런 또 의혹까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검찰 수사가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